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말로 퇴임했습니다. 지금은 뭐 명예교수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들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좀 제 정체성을 뭔가 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뭐 사회운동할 때 쓰던 그 현판을 보고는 야, 이거 헨리 조지 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 대표라고 자임을 하면 되겠다 해서 실체도 없는 단체의 대표라고 앞으로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우리 송 원장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임했다는 소식을 올리니까 연락을 하셔가지고 퇴임 기념 삼아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감업했습니다. 어떻게 물론 평소에 알고 지내고 또 호의적으로 생각하던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퇴임을 기념하는 강좌를 열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부동산, 특히 그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뭐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역시 뭐 부동산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별로 이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런저런 통계를 모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사실에 가깝다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상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국민 정신이 좀 살아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고,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면 되지. 내가 뭐 내 돈 들여가지고 투자했는데, 그래서 돈 벌였는데, 뭐 어쩌라고. 그걸 왜 세금으로 뺏어가려고 해. 그걸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뭐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90% 이상이 지지를 하죠. 근데 요새는 뭐 이런 주장을 하면 굉장히 악플도 많이 달리고요. 국민 정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오랫동안 이 토지 정의와 관련한 사회 운동을 해왔는데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문제보다도 국민 대중의 정서가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해왔다 하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나빠질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좀 들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이 부동산이 이야기하는 불평등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전체 땅값이 GDP의 몇 배냐 하는 겁니다. 예. 한 나라의 전체 땅값이 GDP의 몇 배냐. 이렇게 하면 이제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계가 그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잘 수집이 안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통계가 이제 수집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교적 지금 여기 한 15개 국가인데요. 15개 국가의 통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지금 1995년부터인데 점을 찍어가지고 매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놀라운 이제 결과인데요. 이 GDP 대비 지가 배율이 한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거 다 지금 OECD 국가들인데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 한 4배 정도에 머물다가 최근에 와서 5배가 됐고요. 작년에는 5.15배 자꾸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OECD 15개 국가, 통계 수집이 가능한 OECD 1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장기간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기 때문에 이 배율이 더 올라갔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보면 이 배율이 3 정도, 뭐 많아야 3, 아니면 그보다 낮아요. 1 정도 되는 나라들도 있고요. 저 밑에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배율이 낮습니다. 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지금 최근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였던 2007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5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제 2022년은 투기가 수그러졌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겠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국의 1.8배 이 배율이, 독일의 3배, 네덜란드의 2.6배, 뭐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비교하면 15.3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땅값이 비싸면 좋은 거 아니냐. 그 나라 국민들이 뭐 잘 사는 거 아니냐, 재산이 많은 거 아니냐,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죠. 우선은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뭔가 이득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땅을 빌려줘서 얻는 임대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땅값이 올라가서 그 자본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그래프는 그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합친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막대 그래프는 그 절대 액수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400조에서 600조 정도의 토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이게 거의 900조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선 그래프는 이 토지소득이 GDP의 몇 %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30% 사이에 있다가 2020년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고, 그 다음 그 땅에서 엄청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최근에 투기가 이 토지 소득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켰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값이 비싸고
토지에서 뭐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부자고 국민들 주머니 속에 뭐 이익이 많이 들어갔겠거니 부자가 됐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예를 들면 뭐 토지나 부동산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또 성립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토지 소유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고 토지 소득이 막대하게 생기는데 이 토지 소유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막대한 토지 소득이 소수의 과다 보유자의 수중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니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0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거고요. 0에 가까우면 평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 소유 지니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이제 토지 소유 백분위 통계를 몇 년 전부터 발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 발표하고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개인의 경우에는 한 0.7 정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0.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도 토지가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0.8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니계수를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거든요. 소득에도 적용하고 뭐 일반 재산에도 적용하고 할 수 있는데 소득에 적용했을 때는 이 값이 한 0.3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재산에 적용하면 0.5 후반에서 0.6 정도 나옵니다. 토지를 가지고 했더니 이게 지금 0.8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가 극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다가 요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8년 이후에 요 값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뭐, 그게 무슨 증가냐. 이거 지니계수로 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토지 소득은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니계수로도 봤고 이거는 지금 토지 소유가 상위 계층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 그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건 뭐 언론에도 아주 잘 나오는 통계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2020년에 상위 10%가 요 괄호 안의 숫자를 보십시오. 6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가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68.1%를 가지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아니고 상위 1%가 전체의 7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위 10%와 상위 1% 개인과 법인 각각에 있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는 아주 두드러지게 상위 1%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토지 소유를 집중하고 있는 이 법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법인의 정체가 뭐냐? 저는 예전에는 재벌 대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재벌 대기업도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뭐 생산적인 투자는 안 하고 땅 투기나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통계를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봤더니 주거지역이 가장 많고요. 이 주거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금액이 굉장히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2021년에 이 아마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상위 매입자의 매입 주택 수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봤더니 1등이 개인의 경우에는 772채를 매입했어요. 얼마 동안이냐면 한 1년 반 동안. 법인의 경우에, 법인 보십시오. 1년 한 9개월 동안 법인이 15,326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까 봤던 그 도시 주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통계인데요. 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10채 이상 매입한 매입자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채 이상 매입한 게 법인이 셋이 있습니다. 10채 이상 매입한 법인이 174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인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토지 투기에 열을 올렸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투기는 예전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이 현상을 캐치를 하고 이걸 막으려고 뭐 나중에 막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사후 약방문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법인 전문 투기꾼들이 법인을 가장해서 대대적으로 투기를 벌이는 이런 형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냥 넘어가죠. 아무튼 이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입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불평등이 심해지면 결국은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참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뭐 불평등 양극화, 가계부채 문제,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는 안 하고 그냥 땅이나 사놓고 땅값 올라가길 기다리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든지, 뭐 임대료가 올라가서 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크게 보면 거시경제가 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든지, 지금은 이제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가 이제 확 꺼져가지고 지금 뭐 언제 금융위기가 오나 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지난번에 벌어졌던 LH 사태라든지, 지금 또 뭐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아주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인데 이게 다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 한 가지 현상으로 저는 집약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결혼 안 하죠. 결혼하고도 애기 안 낳죠.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8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는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이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부동산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불평등이 문제되겠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까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평생 땅 한 평도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땅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이 양극화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세대 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6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40, 50대의 토지 소유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그 이하 세대는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인층과 그 아래 세대 간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역 간 양극화를 또 초래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한 5, 6년간의 이 투기 열풍은 주로 수도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수도권에서 집값이 폭등하면 상대적으로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택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뭐 투기 바람이 좀 불었다고는 하는데요. 수도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수도권에서는 과거에 한 10억 하던 이 강남의 아파트가 요 5, 6년 사이에 40억, 50억이 됐어요. 대구에서는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대구도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고 여기는 전세 살고 그 있는 돈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사놓지 전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계층 간 양극화만이 아니고 세대 간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정우 선생님 모셨는데 제가 하도 이 문장이 좋아서 부동산은 노동자, 서민, 중산층의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지금 영끌 투자한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있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부동산 때문에 하여간 가슴이 아파요. 예. 잠깐 읽어보면 땅값이 세계 최고이니 주택도 비싸고 공장 부지도 비싸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행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 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렵고 장사하기도 어렵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왜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올리고 나니까 그게 원흉인 것처럼 물론 그 영향이 있었지만 이 비싼 임대료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랄까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집세 내느라고 허리가 휘고 집세 때문에 직장에서 멀고 먼 집에 살면서 통근에 고생이 여간 아니다. 이정우 교수님이 쓰신 문장인데요. 한국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졌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의 씨앗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다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한국의 토지제도는 땅은 왕의 것이고 국민들은 왕이 하사하는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서 거기 농사 짓고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상이다. 이 고려나 조선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이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늘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않았죠. 그 이상이 형해화되고 그래서 토지 소유가 집중되는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이 여기 나오는 국전제의 이상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면면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실학자라고 하면 이 이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이상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이제 이 국전제의 이상이 후퇴하고 사적 토지 소유가 아주 발달하고 소수의 사람이 토지 소유를 집중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나타나는데 마지막까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기 직전까지도 이 이상이 공식적으로 부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지제도의 공식적인 원칙은 국전제였습니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진 광무양전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토지조사 사업인데 거기도 보면 토지 소유자를 시주라고 적었어요. 시주. 일시적인 소유자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국전제의 원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파괴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일제가 들어와서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토지 사유제를 확립합니다. 그 이전까지의 국전제의 원칙을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토지를 집중하고 또 그걸 가지고 조선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료 수탈을 하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일제 36년 동안 이 소위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조선 농민들이 자기 땅을 상실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안 되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만주로 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뭐 일제가 강제로 뺏어갔다 안 뺏어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토지 사유제를 확립해서 조선 농민들이 그냥 경제 과정상에서 토지를 상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그 제도의 원칙이 내려오고 있다. 저는 그냥 총칼로 뺏어가는 거는 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제도를 도입해 두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일본의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제도 아래에서 우리 조선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니 해방 직후에는 당연히 이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분출했겠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서 터져나온 두 가지 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농지개혁이고 또 하나는 귀속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한국을 이대로 놔두면 공산화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그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지개혁하기 전에 북한이 또 아주 급진적인 농지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홍보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농지개혁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농민들은 빨리 이제 내 나라가 성립했으니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개혁인데요.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땅을 분배해 준다니까 목이 메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농지개혁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다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죠.
갑자기 일제시대, 일제 36년 동안 대지주의 나라, 일본인이 중심이 된 대지주의 나라가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평등한 농민의,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주 단기간에.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 공평하게 누리는 사회를 평등집권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갑자기 평등집권 사회가 성립했습니다. 자, 이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그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 가운데 나오는 그래프인데 1960년 무렵에 토지 소유의 평등도를 횡축에 표시를 했고요. 종축에는 60년부터 2000년 사이 40년 동안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 한 20여 개 국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이 1960년 무렵에 토지 소유 평등도가 가장 평등도가 높은 가장 평등한 나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 좌하쪽에 보면 이 토지 소유의 진위 계수가 0.9에 육박하거나 넘는 나라들이 막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아주 저조하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뭘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공업화 초기에 토지 소유의 평등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 국가의 경제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농지개혁을 통해서 아주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에 관한 하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우리 잘 모르는데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고 그 상태를 유지만 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 농지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고도 성장을 했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고도 성장을 하면서 소득 분배가 굉장히 공평했다.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평한 고도 성장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특징입니다. 이 한국이 공평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농지개혁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평등도가 높아졌잖아요. 국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땅이 있어요.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짓기만 하면 그래서 생산을 늘리면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농지개혁에 의해서 지주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 지주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면 계속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죠. 근데 이 세력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이 우리 한국 농민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수중에 남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지요. 식량 공급 증가하지요. 식량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농민들이 이제 생산을 늘려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쓰는 걸 또 아껴 쓰고요. 저축을 합니다. 그럼 저축을 해가지고 재산을 만들면 이거를 어디다 썼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썼느냐. 교육 투자에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가 남아 있는데요. 1960년 당시에 사회학 하는 분들이 농촌 지역 실지 조사를 하면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제일 투자하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교육에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교육 투자에 열심을 냈고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전후해서 학교 수가 급증하고요. 학생 수 늘어나고요. 대학교 수도 늘어나고요. 대학생 수도 늘어납니다. 이 교육
투자가 결국은 한국의 공평한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아래로부터의 동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도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 아니냐. 그 사람 뭐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성장시켰잖아.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만을 꼽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리더십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농지개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농지개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냥 넘어가지요. 물론 농지개혁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우리 한국 농지개혁이 시원찮다, 뭐 기만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실증 연구가 심화되면서 그런 과거의 평가들은 다 이제 물러가고요. 이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출발을 잘 해놓고, 그럼 아까 불평등이 그렇게 심해서 이게 뭐 장기 지속성을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중간에?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박정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걸 망치려고 뭐 의도를 했겠습니까만은 이 박정희 정부의 이 도시 개발 방식, 여기에 이제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 개발 방식이 굉장히 무분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강남 개발, 이게 이제 구획 정리 방식으로 했는데요. 세계 역사상 이 정도 초대형 규모의 구획 정리 사업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규모로 구획 정리 사업을 했는데요. 그 구획 정리 사업을 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또 하나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화 강남 1970 하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황석영 씨가 쓴 강남몽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황석영 씨 책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 이름만 다루고요. 90% 이상이 사실입니다. 이 황석영 씨가 조사했다기보다는 손정목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을 하고 뭐 했던 아주 그 서울시에서 벌였던 도시개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강남몽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초대형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개발을 하면 땅값이 폭등하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뭐 떴다방들, 복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 지역에 출몰 하고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 오늘날 한강을 보면 그 개발이 잘 돼 있잖아요. 현대식이잖아요. 그런데 연세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옛날에 한강이 어땠습니까? 그 여름에 다 유원지 해운대처럼 수영하러 가고, 그죠? 또 뭐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한강 백사장에 모여서 했거든요. 신익희 선생 뭐 유세할 때 100만 명 모였다 이러는데 그 백사장에 모여서 했다고요. 거기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서울 토백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있었지? 근데 지금 어디 갔어?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지는 계기가 한강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비가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강변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이거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불도저 시장. 김현옥이 강변도로를 건설을 해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하여간 도로도 뚫고 뭐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칭찬을 받는 게 자기의 기쁨이었던 사람인데 강변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이 강변도로를 건설해 놓고 테이프 끊고 제일 먼저 대통령이 달리게 하고 떡 내려가지고 잘했어. 이거 한번 두드려 주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칭찬을 받았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강변도로가 제방 역할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자연 제방하고 강변도로하고 사이에 움푹 파인 땅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유수면이라고 하죠. 이거는 저기 공공의 것이거든요. 야야 이거 메꿔가지고 뭐 하면 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강변에 도로를 건설하고 푹 꺼진 땅을 매립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그게 한 10여 년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고요. 뭐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실력자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도로 건설로 생기는 이 공유 수면들을 다 메꿔가지고 그걸 뭘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 이촌동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그 여기서 이 공유 수면 매립 사업에서 이익을 올린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의 최대의 비리 복마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 개발 촉진 정책. 처음에 박정희 정권은 강남 개발이 목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개발에 별로 역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경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 중에 주목되는 것이 아파트 지구 제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강남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데요. 다들 조금씩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지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정부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주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아파트 지구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요. 그럼 지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건설업자한테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남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뭐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요. 개발 촉진지구를 지정했다. 이거 여기는 이제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하여간 여기 개발하고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이런 특혜를 주는 뭐 그런 식의 오늘날로 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그 당시 뭐 150일 작전, 잠실 아파트, 180일 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을 지어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 개발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출현했죠. 이 강남은 부동산과 교육으로 세워진 높은 성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이 됩니다. 강북 지역은 63년부터 79년 사이에 땅값이 25배 올라갈 때 강남은 1000배가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는 처음에는 이 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뭐 정보가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권력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갖게 됩니다. 투기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토건 국가가 되지요. 토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 토건족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이 체질이 굉장히 취약해
심각해지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그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업체 가운데 망하지 않은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을 벌 때는 5년, 10년 사이에 수천억을 벌었다가 위기가 오면 몽땅 다 망합니다. 그런 취약한 건설 산업이 출현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체가 건설에 대해서 생산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윤으로 이렇게 유지를 한 게 아니고 땅값 상승으로 그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이 양산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정책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이때 양산되는 이런 인물들이 우리 한국 곳곳에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 아닙니까? 이명박은 뭐 그냥 한 번 시도한 게 아니고요. 뼛속까지 이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안 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이명박이 대표적이지만 사회 곳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런 투기 열풍에 휩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 나도 얻어야지.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20, 30대 청년들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이후에 그럼 우리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냐? 뭐 그냥 투기를 방치한 건 아니에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기는 했는데 항상 사후 약방문식입니다. 미리 뭘 이렇게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두는 게 아니고 일 다 벌어지고 그 사람들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는 이런 방식이었고요. 그런데다가 특히 안 좋은 것은 경기가 좀 침체된다 싶으면 부동산 시장에 불을 뗍니다. 군불을 뗍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죠. 저는 그래서 냉온탕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보다는 냉열탕식이다. 우리 한국의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열탕식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부도 내놓는 걸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웬만한 전문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이런 조치가 도입이 됐다는데 실제 하고 있나 아니나 이거 확인이 잘 안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이익을 마음 놓고 추구하려면 제도와 법률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죠. 지금 부동산 분야가 그래요. 근데 사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곁다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겪는데 역대 정부가 이들을 돌아보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이건 이정우 선생님이 하셔야 맞는 건데 제가 참여정부 칭찬 너무 많이 합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도 집값도 못 잡고 부동산 정책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세제 정책 이게 전공법인데요. 이렇게 변칙으로 하지 않고 전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이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한 건데요. 이것 사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99%가 허위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 썼다고 정치인들 공격하고 하는데요. 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왜냐하면 법률이 그거를 허용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부터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 정책,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 호씩 공급했습니다. 이 공공주택, 막 공공임대주택 이런 말을 막 묘하게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공공임대주택이냐,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주택을 임기 내내 연 10만 호씩 공급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외의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했고요. 균형개발 정책 추진을 했고요. 사실 저는 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그 당시에는 비판을 했어요. 아이 뭐 괜히 뭐 지방에 말이야 도시를 건설한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뭐 투기나 유발하고 말이야 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엄청난 정책이었다. 근데 그거를 뭐 실제로 실행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정책 내용으로 봐서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조중동이 정부가 세금 폭탄을 매긴다 이렇게 해서 연일 공격을 했고요. 제가 그 당시 언론 모니터를 좀 했는데 1년 내내 모니터를 해보니까 조중동의 주요면, 일면을 비롯해서 이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공격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세금 폭탄론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말이지, 집 한 채 가진 그런 서민들한테까지 막대한 세금을 퍼붓는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했던 사람들은 많을 때가 전체 한 4%밖에 안 돼요. 보통은 한 2%, 3%. 대구에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세금 폭탄론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나쁜 놈의 정부가 어딨냐고 들고 일어나고 노무현 욕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종부세 폐지되고 난 다음에 대구의 기초지자체가 제일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걷어가지고 그 전부 거의 세수의 대부분을 기초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나눠줬는데요. 그 부동산 교부세를 주로 어디다 썼느냐 하면 복지지출에 썼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복지지출 쓸 게 없잖아요. 그 타격을 이 지방에서 다 입었던 겁니다. 종부세와 무관한 서민층 그리고 지방민이 이 세금 폭탄론에 동조했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종부세의 운명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슬픈 종부세라고 해서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부세를 그렇게 이제 세금 폭탄론으로 공격을 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요. 제일 먼저 한 게 도로 중간에 있던 전봇대 뽑고요. 두 번째 한 게 종부세,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철폐한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이벤트로 도로 중간에 있던 전봇대를 뽑았어요. 그러고는 두 번째로 시도한 게 종부세를 이거 없애야 되겠다. 처음에 없애려고 했죠. 근데 없애지는 못하고 아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무력화시킨 결과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2007년 당시의 종부세 세수입니다.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세수가 팍 줄었죠. 세수가 줄었는데다가 세수 구성이 바뀌었어요. 주택이 1등이었는데 주택이 꼴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세수 구성이 201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직전, 일어났던 초기에 종부세 세수 구성이 이랬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당시에 이 세수 구성이 2016년까지 유지가 되고 이 세수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은 아마 훨씬 약한 형태로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뭐 금리가 너무 낮아서 투기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상실할 정도로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전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1시간을 약속을 했잖아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문재인 정부가 참 안타깝지요. 소득주도 성장인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인가. 이게 경향신문에 이 만화로 장도리가 그린 건데요. 뭐, 문재인 정부 정책을 펼칠 때 땅 주인들이나 재벌이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뭐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고,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불로소득 주도 성장 만세를 부르는 그 만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이 불로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전체를 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했냐? 부동산 값을 어쨌든 여기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폭등하지도 않고 또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건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안이한 자세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그거를 잡고 있었는데 어째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 몰두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좀 더 공급하는 이런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임기 중에 예산을 50조나 투입해가지고 전국에 돈을 뿌리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만 좀 모이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임대주택 등록제. 그 주택을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 안 내, 양도세 안 내, 재산세도 안 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에 방영된 PD수첩의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드러납니다만은 왼쪽에는 목동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이 공시가격으로 12억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370만 원, 양도소득세 2,900만 원, 종부세 75만 원, 그 당시 이렇게 냈어요. 집을 매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내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는 보면 가양동에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산세 안 내, 양도소득세 안 내, 종합부동산세 안 내. 이게 PD수첩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제 이거 좀 투기꾼들이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준 아주 잘못된 제도다 하는 지적이 나와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썩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하다가 망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꽁무니를 뺐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모든 경제 정책이 다 그렇지만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대책 발표하고. 그 대책 발표하는 정책 책임자가 나와가지고는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다음번에 또 우리 카드가 꽉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한 신호를 줘야 되는데 뒤에 또 카드가 꽉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하는 데 없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종부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놓고 보면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다 원칙에 맞게 합니다. 전공법이에요. 보유세를 강화한다 할 때도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률 누진 과세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주택 수에 따라서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등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한테는 왕창 매기고 또 뭐 1주택자는 봐주고 이러니까 막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거죠. 아니 내가 2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저 10억짜리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2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이 훨씬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또 뭐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한 200만 원 종부세 내다가 뭐 몇 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은 아마 집값대로 폭등을 했죠. 그런데다가 그 상태에서 다주택자에게 살인적인 세금을 막 매기죠. 그러니 누가 그 좋다 하겠습니까? 아무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하고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오해를 하는데 많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를 하자면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 정책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했어요. 근데 뭐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부세를 무력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 문제를 잡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윤석열 정부가 개편한 대로 가면 또 무슨 계기가 있을 때는 투기 열풍이 불고요. 부동산 불평등 심화되고요. 문제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에게만 해당하는 비판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했고요. 뭐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정책인데 하여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 확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다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억제를 위한 근본 장치들을 이거 보유세 말고도 뭐 다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렇지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 언제든지 투기 열풍이 또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부동산 보유세 무용론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옹호하고 공급 확대론으로 공급 확대하면 누가 좋습니까? 건설업자가 좋잖아요. 건설업자 옹호하고 모든 정책 요소에 토건족과 투기꾼을 위한 혜택이 들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나오도록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했어요. 그 뭐 아주 뭐 원칙에 안 맞고 무리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친 게 문재인 정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 정책을 자신 있게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여기 김윤상 교수님도 와 계시고 이정우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럼 뭐냐? 토지 공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다만 그걸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시장 원리에 맞도록 그렇게 구현하자 하는 철학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뻑하면 공급 확대론을 펼치는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투기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이 주술이 지금 한국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되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데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 세수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쓰지 말고 전액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 이 두 개를 결합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국민의 한 90% 이상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토지 보유세 강화를 실현을 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양도세도 중요한데 양도세 막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좀 상시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그런 장치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국지적인 불로소득 대책도 마련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거 자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권력을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이건 철저히 환수하자. 뭐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펼치면 좋겠고요. 국가가 그런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팔아먹는다든지 또는 집을 지어서 땅과 집을 같이 팔아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국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토지는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요것만 공급하자. 딴 짓은 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균형발전 정책. 이거 급진적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살려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 뭐 말만 하고는 사실상 그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급진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면 이것 자체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 부동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지난 몇 년 2022년까지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입니다. 이제는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지금 온다. 부동산 PF에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는 거고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패키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유지한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유지해야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게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아주 과감하게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소득층, 서민계층,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니까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잘하겠다. 내용이 괜찮아요. 공약을 보면. 내용이 하나하나 괜찮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짜면서 그 주거복지 정책에 이렇게 배정이 될 5조 6천억인가를 삭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